엄마, 이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 엄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3개월은 있다가 비우는 거로 했으니 니들이 알아봐야지.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하고 며느리하고 잘 생각해 보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생각해봐. 너희들 어릴 때 나도 지금 너희들처럼 키웠어. 난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어.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며느리하고 잘 해결하면 될 거야. 너는 엄마보다는 며느리 편이잖니? 우리가 언제 쫓아냈다고요? 그리고 엄마 그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은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 몰래 장모하고 해외여행 간 건, 그리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 건, 그리고 니네 둘이서 아파트 매각하자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래? 엄마,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앞으론 다시 전화하지 말고 아파트 문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하고 얘기해봐.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 통화는 속이 후련하게 끝났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70세 정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큰아들과 같이 살다가 겪게 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큰아들과 살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고부 갈등이 아닌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아들, 며느리 얘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요즘의 시어머니들이시라면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로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좀 여유가 있어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공무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왔죠. 공무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월급이 아니기에 재산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돈이 빠듯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저축을 통해 작은 집부터 시작해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며 재산을 늘렸습니다. 첫 집은 작은 빌라에 새들어 살았고 이후엔 단독주택,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은퇴 후를 대비해 연금 외에도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투자도 시도했습니다. 고생 끝에 대전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통장에 약간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그렇게 준비해 왔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큰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 가까이에서 살면서 앞으로의 삶을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 생활로 적립해 놓은 연금이 있었기에 노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이게 또 독이 되었다가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아들만 둘이었는데요. 두 아들은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참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선택조차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종종 결정을 미루곤 했죠. 그래도 항상 성실하고 주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대학 시절 만난 며느리도 유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큰아들은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태도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아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이 많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성격이라 항상 주변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종종 저와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의젓한 행동을 하곤 했어요. 결혼은 저와 남편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기도 해서 큰 걱정 없이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도 둘째 아들은 저에게 늘 든든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였습니다. 특별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며 웃는 일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이런 가족의 모습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큰아들 부부가 어머니, 저희가 가까이로 이사 올게요. 라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대전 외곽에서 살고 있었고 며느리도 직장이 대전 시내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대전 시내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을 팔아 큰아들 부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손주들이 웃으며 안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며느리도 처음엔 적극적으로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손주들 손을 잡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큰아들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그럴 때면 피곤한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게 큰 위로였습니다. 한 번은 손주들과 함께 동네 미술학원에서 주최한 가족 체험 행사에 참여했는데 손주들이 그린 그림에 제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꽃이야. 라는 말과 함께 웃는 손주들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함께 요리를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배운 비법 찌개를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걸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마다 뿌듯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가족 여행을 다녀왔던 추억도 있고요. 처음에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었죠. 손주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며 얼마나 들떠하던지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돌담길을 걸으며 가족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와도 이때만큼은 웃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전통 제주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니 며느리가 먼저 재료를 챙기며 도와주겠다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만든 고기국수와 멸치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울릉도로 갔던 여행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을 맞고 유명한 따개비 칼국수를 먹으러 줄을 서 있던 시간까지도 행복했어요. 손주들과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가를 걷던 기억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과 밝게 웃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잠깐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고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며느리가 생활비를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집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요. 어머니도 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조금씩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큰아들에게도 용돈을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그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기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나는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게 큰 여유는 없거든. 그래도 필요하면 큰돈은 아니어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전기세와 관리비를 포함해 생활비 전반을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저희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계속 더 요구하는 모습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이 문제를 말해 보았지만 엄마 요즘 우리도 힘들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아들이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직접적인 거절을 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줄 때조차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손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생활비 문제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어머니가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어머니께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 가족을 돕고 싶어도 그게 저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요구로 변질되니 서운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산 것이고 지금은 제 집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도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에 일단은 들어줄 수 있는 만큼은 들어주자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정 가족이 방문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챙기고 지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제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아무 예고 없이 집에 들러 오래 머물렀고 냉장고의 음식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 식구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떠들고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 되었고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집안일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두고 이건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며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넘기려 했지만 며칠 후에는 주방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더니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며 집안 분위기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면 며느리의 친정 가족들이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라거나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식의 참견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행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녀가고 난 뒤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것을 두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세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하세요? 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며느리의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자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불만 섞인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큰아들이 간접적으로 엄마, 우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저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고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게 남은 것은 관계의 회복보다는 피로감과 갈등의 여운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한번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더군요. 그런 상황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는데요. 시작은 집안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며느리가 설거지나 빨래 같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곤 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할 아침이면 늦게까지 자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엌에 나서지 않았고 그 일을 제가 대신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자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명절이나 큰 행사가 다가오면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느라 몸이 지칠 때에도 며느리는 종종 집에 없거나 다른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명절 준비를 마치고 나면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집안일에서도 며느리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빨래가 쌓이거나 집이 어지럽혀져도 며느리는 손을 놓았고 결국 제가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미 손주들의 식사와 간식까지 챙기며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에서 모든 가사 책임까지 떠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단해졌습니다. 가족여행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필요한 짐을 싸고 일정을 정리하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손주들의 옷과 필수 물품을 준비하고 여행지에서의 식사 계획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후에도 며느리는 손주들을 돌보거나 가족을 돕기보다는 그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의 모습 뒤에는 남겨진 정리와 뒤처리가 전부 저의 몫이 된다는 사실에 답답함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역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집안일과 손주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일과 관련한 불편한 감정은 다른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서 점점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손주 돌봄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즐겁고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의 부담이 점점 커지며 제 일상 대부분이 손주와 관련된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의 학원 등원과 하원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준비시켜 학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추운 날에도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기에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끔 손주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돌봄에 관여하지 않았고 큰아들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손주가 다쳤을 때였습니다. 학원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손주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며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가 다친 원인을 제게 돌렸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손주 돌봄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돌봄의 책임은 점차 저의 전담 업무가 되었고, 정작 아이의 부모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손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제가 모시고 사는 것 같았고, 저는 이 집에서 완전 식모 같은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나가서 혼자 살까?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전달될 것 같지 않아 아들과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 돌봄과 집안일이 모두 제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섭섭함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엄마가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며느리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가 직장일로 바빠 힘들어한다며 제 상황보다는 며느리를 더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족을 위해 노력해온 제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어려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이해를 요구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면서 힘들어하거나 아플 때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을 때도 누구 하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쌓이다 보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마침 작은 아들이 연락을 주며 서울로 놀러 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짐을 챙겨 작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큰아들 집과의 차이가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 집은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 간의 배려와 온기가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차를 내어주며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는 모습에 오랜만에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하며 작은 음식을 챙겨주었고 어머님,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하게 쉬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은 출퇴근 전후로 시간을 내어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도 손주들과 놀며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아들 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제게 당연히 손주를 돌보라고 하거나 집안일을 맡기는 일이 일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제 의견과 상태를 먼저 물어주며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손주들도 밝고 예의 바르게 저를 따랐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큰아들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제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눈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작은아들 집에서 지내며 저는 큰아들 집에서의 제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식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집에서는 제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던 중 작은아들이 저를 위해 병원 진료를 예약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손주 돌봄과 집안일로 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에 작은아들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전반적인 건강검진까지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 쌓인 고된 일상이 제 몸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진 후 집으로 돌아오니 작은아들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형과 형수와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보며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생활비 문제, 손주 돌봄, 집안일,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작은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희생을 강요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작은아들은 한마디로 제게 결정을 내릴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세요. 형네 집처럼 힘들게 사실 이유가 없어요. 작은아들의 말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이자 큰 결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고단함을 떠올리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작은아들의 제안은 제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족으로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그 배려 속에서 저는 그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집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큰아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지만 저의 결심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큰아들 집에서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모되는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한켠에 작은 아들 집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집에서의 고된 일상과 무시당하는 현실을 떠올리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서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하지?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부터 제 삶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서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큰아들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와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 아이들을 친정에 맡길 계획이라며 당연하다는 듯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손주 돌봄을 전담하며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고 학원 등원과 하원까지 책임졌던 제가 아닌 며느리의 친정가족을 아이들의 돌봄을 맡길 대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치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이미 집안일과 가족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여러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이 아이들을 돌볼 적합한 환경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과 일상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제가 이 집에서 단순히 편리한 아이 돌봄이라는 수준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에 아직 서운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와 학교와 학원을 다녔습니다. 며칠 뒤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친정에서 지냈던 동안 며느리의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전담하며 헌신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를 배제하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고 큰아들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를 배려하거나 신경 쓰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돌보며 쏟아온 정성과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도 단순히 그 이상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작은아들 집에서 느꼈던 존중과 배려가 떠올랐고 큰아들 집에서의 소외감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에피소드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그동안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제 모든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의 말과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약속했던 해외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여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도 저는 큰아들 부부에게 여행 일정과 돌아오는 날짜를 알려주며 혹시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의 작은 마을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임감에서 벗어나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큰아들 집에서의 고단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몇 번이나 시도해 봤지만 계속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여러 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서성였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여전히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은 점점 굳어갔고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더욱 답답하고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린 끝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으로 현관 안으로 들어가며 비밀번호가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한 태도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제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마쳤으며 이사를 갈 새로운 지역까지 물색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 부부의 계획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겪어온 일들과 희생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속에는 저를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를 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제가 이 집에서 단지 한낱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깃든 몇몇 물건과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슬픔과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 탁자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 테니 찾지 말아라. 짧지만 제 진심을 담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는 망설임 없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작은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차분하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작은아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작은아들 집으로 간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 집에서 느꼈던 긴장과 피로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와 존중은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도록 큰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저를 찾거나 상황을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무심함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작은아들에게 대전에 가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 부부와의 갈등 속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 애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상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겠다고 말하니 중개인은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결정을 밀고 나가게 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며칠 후 저는 작은아들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매수자가 나타났고 급매물로 내놓은 덕분에 매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마친 뒤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큰아들에게 3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말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중개인을 통해 차분히 전달하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사를 전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번에는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큰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무심했던 사람들이 아파트 매각 소식을 들은 뒤로는 끊임없이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 또한 여러 차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라는 말부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내용까지 문자 메시지는
혼란스러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오는 것을 보며 이제야 제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소외시키고 무시해온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완료된 뒤 저는 작은 아들과 상의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동네에 있는 작은 빌라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란 듯한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원과 사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메시지도 도착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며 여러 번 저를 찾아오려 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저는 마침내 큰아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고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큰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과 무심하게 행동했던 점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큰아들도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과를 들으며 오랜 시간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과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나도 많이 배웠단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서로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더라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 큰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생일, 어버이날, 명절이면 어김없이 제가 사는 작은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갈등과 눈치 싸움으로 피곤한 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방문하기 전날 꼭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라는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심함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기분과 상태를 먼저 헤아리려는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도 직접 만든 음식을 챙겨오며 부엌에서 저를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예전보다 한층 더 다정해져 제 곁에서 제잘거리며 온 집안을 환한 웃음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작은 빌라를 집답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제 생일날이 다가왔을 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조촐한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은 미소로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리며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많이 못해드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를 조금씩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선물을 건네며 어머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들으며 이제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끄며 손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순간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작은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빌라가 좁을 만큼 북적거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머니가 지금처럼 밝게 지내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말하며 미소를 보였고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준비해온 음식을 펼치며 이번엔 제가 어머니께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는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게 음식을 챙기고 손주들을 돌보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휴대폰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했던 말씀 기억나요? 그거 이번에 해봤어요. 눈을 반짝이며 얘기하던 손주들의 모습에 제가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는 꾸준히 저를 찾아오며 이전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은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하며 제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가끔 제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은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었고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가족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이제는 가족의 따뜻함과 배려 속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진심은 저를 감동시켰고 우리 가족은 서서히 다시 하나로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3년 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저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 돈에 제 평생 모아온 저축을 더해 손주들이 공부하기 좋은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를 매입해 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단지 투자와 대비 차원에서 준비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족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를 작은 빌라로 초대한 날, 저는 그동안의 감정과 결심을 담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말문을 열며 제가 3년 전 매각한 아파트 대금과 저축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너희 가족을 위해 준비한 거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손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주고 싶어. 너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큰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마음 한편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제 삶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큰아들 가족의 변화와 노력은 저를 감동시켰고 그 노력에 대한 제 마음의 답례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때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고 노력한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남은 삶을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빌라에서 제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훨씬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큰아들 가족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작은아들 가족이 저를 든든히 응원해주는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